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5 정식 컨설팅 추가 합격 로직. 이번 시간에는 추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낙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수능이라는 시험이 잘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낙담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수능이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정시 원서 지원의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모든 분들이 데이터 중심의 원서 지원을 한다는 점이죠. 아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본인의 수능 성적을 모의 지원하고 모의 지원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찾아가기 시작할 거죠.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본다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는 확정값이 아니라 모의 지원을 통한 추정치인 거고, 원서 접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데이터 값이 계속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향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합격 가능성 100%라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원서 접수 기간, 원서 접수 마지막 기간으로 가게 되면 불합이 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 시험 보고 난 못 봤다, 좀 절망스럽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쯤 모의 지원을 해보시면 뭔가 약간 희망이 생기죠. 야, 생각보다 수능을 잘 본 것 같은데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불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정시 지원은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쓰지만 문제는 숫자를 따라가고 숫자를 믿기 시작하면 결국 그 숫자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숫자가 가리키는 지점에 반드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이런 점들이 결국은 뭐냐면 데이터 기반의 원서 지원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상향 지원, 추가 합격에 대한 지원의 전략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장 꼭 필요한 점은 뭐냐면 나의 성적의 점수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결국 점수라고 하는 게 표준 점수가 몇 점이냐, 100분위가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사탐이나 과탐의 성적이 과연 어느 구간에 속해져 있고 나와 동일한 점수를 맞은 학생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을 보시면 국어 영역은 전년도에 표준 점수 만점이 150점이었고 올해는 139점으로 점수가 11점이나 하락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지고 수능이 쉬웠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만점을 맞은 학생의 숫자가 64명, 그 다음에 올해는 1055명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991명을 맞았으니까 국어 영역 만점을 맞아도 사실상 변별력이 없어요. 수능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하면 목표 지향점이 높아져요. 목표 지어점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목표 지향점이 높아지고 상향 의지가 적극적으로 발생이 되어지지만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 지향점보다 점수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원서를 쓰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인데, 국어 영역은 전년도에 비해서 2025학년도 수험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영역은 만점 구간을 제외하고는 1등급과 2등급 구간에서는 6,286명이 감소가 되어졌고 2등급과 3등급 구간에는 517명이 감소됐고 3등급에서는 무려 7,042명이 감소가 되어졌는데 증가되어진 지점이 바로 만점과 1등급 구간이에요. 만점에서는 991명이 증가됐고 만점과 1등급 구간에서는 1144명이 증가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1등급과 만점의 구간을 벗어난 나머지 구간은 전년도보다 유리한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국어 영역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특히 2등급, 3등급, 4등급권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에게 유리한 거고요. 1등급과 만점의 구간에서는 문과 학생들에게 비교적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수학은 지금 보면 만점이 전년도에는 612명, 올해는 1522명이기 때문에
국어와 더불어서 수학의 표점이 낮아지면서 상위권의 변별력이 떨어진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수학은 특히 1등급과 만점 구간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늘었지만 특히 만점만 910명이 늘었고 1등급과 만점 구간은 612명이 621명이 감소됐어요. 인원이 늘어난 지점이 보시는 것처럼 2등급과 3등급 지점에 6,729명이 늘었고 3등급과 4등급 구간에서는 8,597명이 늘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내가 1등급과 2등급 구간 내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입시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어 영역과 다르게 수학은 이렇게 구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나의 표준 점수마다 누적 인원의 차이가 급격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내 표준 점수에 누적된 인원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나 데이터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격 가능성을 편리하게 찾다 보면 어떤 거를 게을리하게 되냐면 나의 수능 성적의 누적 인원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안 하게 되는데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컨설팅을 하거나 또는 지원 전략을 짜게 될 때 학생의 점수 398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398점? 350점인 학생에서 생각할 때 398점이면 수능 잘 봤구나. 높은 점수구나. 높은 점수니까 잘 본 거고 잘 봤으니까 좋은 대학,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398점을 맞은 학생이 나 혼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398점 위에 399점도 있고 400점도 있을 거예요. 394점의 성적대에 많은 학생들이 밀집이 되어져 있다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성적이 낮은 학생들보다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입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수능 성적이 높으면 하향 지원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상향 지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리고 상향 지원하고 실패하면 내가 재수를 해서라도 원하는 대학 가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 입시에서 특히 만점과 1등급 구간이 실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오히려 2등급, 3등급, 4등급 수능 성적이 낮을수록 수능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기회의 폭이 넓어져요. 대학의 선택폭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상향을 했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벌어져요. 하지만 점수가 높으면 대학의 선택폭도 좁을 뿐만 아니라 상향 지원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 내가 보고 있는 자료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료를 보고 있다는 얘기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자료를 보게 되면 동일한 지점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자료가 뭐 A든 B든 C든 뭐 진학사든 텔레그램이든 뭐든 하여튼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걸 혼자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는 거고 그 자료가 만들어지려면 모의 지원, 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 자료를 보고 있다는 전제에서 데이터 값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자료를 보면 같은 판단을 한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동일한 자료를 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의 결론값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위험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탐구는 지금 보면 처음에 우리가 사탐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서 사탐의 표점이 많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탐의 학생들이 자연계학과의 원서를 쓰는 것도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졌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사회탐구 과목들 중에서 만점의 표점이 70점이 넘는 과목은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경제 이 세 과목에 국한되고 나머지 과목들은 대부분 다 70점대 이하의 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과탐 같은 경우를 보시면 70점을 넘는 과탐의 과목들이 생명과학, 그 다음에 지구과학, 물리2, 그 다음에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 과목들은 대부분 다 70점 이상의 표점이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특히 올해도 마찬가지로 교차 지원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교차 지원이 불리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원서를 썼을 때 사탐 과목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많이 늘었다는 점과 그 다음에 탐구 과목에 대한 반영 비율이 축소되어졌다는 점, 이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고 그리고 교차 지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부분 중대 이상의 대학에서 학과보다 대학을 선택하는 목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도보다는 교차 지원의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냐면
나의 점수의 경쟁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상향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 상향 지원이 가능하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입시 기간에서 이야기하는 배치표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면 되는 거야. 그치?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시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학과에 따라서 경영학과, 경제학과, 영어, 영문, 사학과, 사회학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최고 점수, 그 다음에 70% 평균값, 마지막 점수가 있는데 꼭 알아두실 것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70% 평균값과 마지막 학교의 점수의 간격이 매우 크게 벌어진다는 점이에요. 자, 어느 대학의 학과의 선발 인원이 20명이야. 그러면 20명의 모든 성적은 동일할까? 그 20명의 성적이 541점 표준 점수. 예를 들어서 환산 점수로 541점이면 모두가 541점일까? 그렇지 않죠. 정시는 수시에 비해서, 수시는 6개의 원서를 쓰지만 정시는 가나다 3개의 원서를 쓸 수밖에 없고, 또 수시에 비해서 정시는 단일 전형의 유지예요.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고른 기회, 기타 전형들이 있지만 정시는 대부분 그냥 일반 전형이 선발 인원이 가장 많죠. 그만큼 충원과 이동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에요. 충원하고 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점수의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545점의 70% 평균값이었었던 학과가 마지막 점수는 542점이 될 수도 있고 548점이었었던 학과가 마지막 점수는 540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해하실 점은 뭐냐면 70% 평균값과 마지막 점수의 간격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학과의 특징에 따라서 점수의 편차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위 학과의 마지막 점수가 상위 학과의 마지막 점수보다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첫 번째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모집 단위의 순위 변동이 심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볼 때는 70% 평균값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상식과 일치하죠. 경영학과, 경제학과, 영어, 영문, 사학과, 사회학과 순서로 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 점수를 보시게 되어지면 사학과보다 경영학과가 마지막 점수는 더 낮아요. 마지막 점수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영학과 그러면 높은 과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격자의 점수에서는 경영학과가 사회과보다 점수가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해마다 순위가 변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의 값이 고정값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 파트에서 이해하실 점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70%의 평균값과 마지막 점수의 간격은 매우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심지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합격 점수가 중앙대나 아니면 건국대까지도 낮아질 수 있어요. 마지막 점수는. 그렇죠? 이 점을 이해한 거고, 두 번째는 70%와 그 다음에 최저값에 있어서 학과의 순위 변동이 심하다는 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0% 평균값에서는 경영학과가 당연히 사학과보다 높은 과이지만 마지막 점수에서는 오히려 사학과가 경영학과보다 높은 점수의 구간 내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추가 합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원서 지원을 하게 될 때 내 점수가 꼭 330점이라고 해서 331점에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372점이라고 해서 내가 380점대 학과에 못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는 수시와 다르게 점수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점수의 경쟁이라는 건 이거죠. 내가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쓰면 마치 그 학과에 합격하려면 390점이 되어야만 반드시 그 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어. 390점이 되어야 하고 381점이 되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점수 경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어느 대학교에 어떤 학과에 붙으려면 390점이야. 그럼 390점이 되어야만 붙고 381점이 되면 무조건 못 붙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정시는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390점을 맞은 학생이 추가 합격을 통해서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389점인 학생이 붙겠죠. 하지만 그 밑에 차점자가 없다면 381점이라는 점수도 그 모집단위 내로 들어가면 합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시는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다. 충원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점수의 하락폭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 내를 노리는 것. 다시 말하면 문을 닫고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을 닫고 들어간다라는 말도 결국은 어떤 대학에 한 명이 문을 닫고 들어가거나 또는 전체 대학 중에서 어떤 한 대학에서만 가끔 발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정시는 추가 합격이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가 합격 가능성이 50%나 100%나 200% 이상 발생이 되어지지,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 학과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과들이 다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고, 추합이 발생이 되면서 점수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추합이고, 정시 원서를 쓰는 모든 분들, 다시 말하면 의대나 치대, 약대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은 다 추합이에요. 무조건 다 상향 지원. 내가 만약에 경희대학교 원서를 쓸 수 있는 점수가 나왔어. 그러면 그 학생이 경희대 라인에서만 원서를 쓰지 않아요. 절대로. 경희대학교를 안정 지원하게 된다면 이 학생은 중앙대를 원서를 쓰든지 아니면 교차 지원을 해가지고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를 노리거나 원서를 쓸 거고, 내 성적이 만약에 가천대 정도의 원서를 쓸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상향 의지가 강하죠. 내가 반드시 원서를 써서 세종대학교나 국민대학교, 숭실대 등에 상향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만 상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시 지원은 사실상 상위 1% 이하의 모든 구간은 다 상향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분석의 근본적인 목적은 상향 지원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지, 내 점수에 맞춰서 안정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데이터는 상향 지원을 어디에서만 알려주냐면 내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지점, 내 성적에서 근접한 범위 내에서의 상향 지원을 의미하고 있죠. 하지만 내 성적에서 근접한 범위로 내가 추가 합격 가능성이 80%가 나오면 틀림없이 85%도 있을 거고 90%도 있을 거고 95%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과밀되는 지점에 단지 추합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의 위치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가나다군의 원서를 쓰면 반드시 나의 성적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어져 있냐면 모집 단위 내에 3개의 위치에 반드시 위치하게 돼 있어요. 자, 내 성적이 만약에 어떤 대학의 학과의 아웃 구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대학 학과 중에 가장 상위 학과에 위치하게 된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나의 위치가 바로 아웃 구간이겠죠. 아웃 구간은 어떤 대학의 가장 높은 구간이고 상위 학과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의 목적지는 이 대학이 아니죠. 당연히. 어떤 대학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위 대학을 바라보니까 이 위쪽 대학을 바라보고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이 학생들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 내에서는 첫 번째 이 학생은 아웃 구간에 있으면서 상위 대학에는 인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인 구간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모집 단위 내에서 중간 정도의 트랜스퍼 구간으로 넘어가면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나의 성적이 인 구간, 상향 유입 구간에 위치하고 있느냐, 트랜스퍼,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상향 이탈 구간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전략이 달라진다. 우리가 마치 어떤 대학의 한 학과를 마치 이렇게 통으로, 건국대, 통으로 그냥 중앙대, 여기는 서강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의 모집 단위는 3개로 쪼개져 있어요. 반드시. 그렇죠? 그 구간이 짧든 길든 간에 결국은 아웃 구간, 트랜스퍼 구간, 인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이 구간에 따라서 유입되어지는 지점과 원서 지원의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좀 보시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드린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나의 성적이 모집 단위 내에 과연 인 구간, 또 트랜스퍼 구간, 그 다음에 아웃 구간 3개의 구간 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내가 상향을 할지 안정을 할지 적정 지원을 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정시 지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나의 표준 점수를 기반으로 어느 대학교 원서 쓸까?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야, 내 점수가 399점이야, 412점이야, 350점이야. 그러면 가나다군의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이 대부분 다 두세 개로 압축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학 결정은 어렵지 않은데 가장 원서 지원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가나다 군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나다 군배열을 가나다 하나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과연 어디에다가 안정 지원을 할 것인가? 어디에다 상향 지원을 할 것인가? 어디에다가 상향 추합을 노리는 도전적인 원서 지원을 할 것인가의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어렵다는 점이죠. 그 지점을. 그게 바로 원서 지원의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이 바로 뭐냐면 모집 단위 내에 학과 설정을 하는 부분이 매우 어렵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점수가 714점이라는 환산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 이 대학들 중에서 어디에 안정 지원을 하고 어디에 상향 지원을 하고 어디에 추합의 원서를 쓸 것인가가 매우 어려운데 이거를 그냥 숫자나 데이터에 의존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데이터, 내가 만약에 실제 모의 지원을 통해서 어떤 사이트에 올려놓고 내가 데이터를 봤다면, 자, 물어봐요. 그 데이터는 확정값입니까? 그 데이터로 지금 원서를 쓰면 붙습니까? 아니죠. 알고 계시죠? 그건 모의 지원의 결과일 뿐인 거고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원서 지원의 흐름의 방향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원서 지원을 종을 치고 난 다음에도 바뀝니다. 그 데이터는. 그리고 올해처럼 입시의 변화가 매우 심한 해에는 항상 모든 데이터는 하향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왜 하향 지원을 기반을 둬? 만약에 하향 지원에 기반을 두지 않고 데이터 값을 만들었다 떨어지면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다. 야, 저 데이터는 엉터리야,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기간에서는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더 낮은 지점에 합격 지점을 만들어 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으면 붙었어. 내가 어떤 사이트를 보고 하니까 붙었어. 너무 기뻐.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런 학생들이 대학을 붙여놓고 재수하죠. 왜? 대학에 만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충원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인데 이걸 인문계열의 학과의 순위를 2024학년도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놨어요. 작년도 환산 점수 기준으로 보니까 응용통계학과가 737점, 62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노원오문학과가 720.69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은 지점입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점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0% 평균값에 불과하다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70% 평균값에서 최저점과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질 것인가, 편차가. 그리고 실제 학과마다 얼마만큼의 점수 편차가 발생이 되어질지를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충원율을 보시면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에서 충원율이 가장 높은 학과가 106.6%의 응용통계학과가 106%, 경제학과가 103%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홍보학과가 12.6%, 사회학과가 33.3%에 해당이 되어지는 점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야, 상위 학과니까 충원율이 높구나. 대부분의 하위 학과니까 충원율이 낮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이 대학에 원서를 쓴다면 나는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이 빠지겠죠. 첫 번째는 만약에 나의 점수가 최저 점수가 720.69점인데 나의 점수가 가정을 할 때 만약에 710점, 15점이라고 합시다. 나의 15점. 715점이면 나는 어디에 원서를 쓰지? 첫 번째는 715점은 이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의 모집 단위를 벗어난 거예요. 모집 단위를 벗어나면 추합으로 붙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집 단위에서 벗어났을 때 추합으로 붙을 수 있는 경우는 모집 단위의 구조가 밀폐형 구조일 때 가능해요. 그렇죠? 좌우 개방형 구조에서는 좌우에서 밀집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점수의 경쟁력을 잃어버리죠. 하지만 이렇게 715점 정도의 점수를 맞고 내가 상향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다시 말하면 연세대학교 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라 실제 서강대나 성균관대 정도밖에 성적이 안 되는데 나는 연세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이런 학생들은 어디에 원서를 쓴다?
충원율이 높은 지점에 쓰죠. 많은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충원율이 높다.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세요. 그렇죠? 하지만 충원율이 높은 지점에 실제 합격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허수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는 나의 경쟁자는 나보다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 실제 이 대학에 붙을 수 있는 학생들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내가 715점인데 나의 경쟁자는 731.82점이 나의 경쟁자인가? 얘네들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학생들은 여기에 붙을 수 있는 성적의 학생들이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오면 정말 이런 학생들만 많이 원서를 쓰면 나 붙을 수 있어요. 왜?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이 지점은 뭐라 그랬죠? 아웃 구간이죠.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목표점은 다른 지점에 있어요. 목표 지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빠질 거고 빠지고 나면 내가 붙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와 같은 허수, 상향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나의 경쟁적이라는 얘기고 특히 이렇게 허수들, 상향 지원을 하는 허수들이 몰리는 지점은 다 충원율이 높은 지점이에요. 무조건 다. 자,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에 원서를 쓰고자 할 때 이 학생들이 어디에 원서를 쓸 것 같아요? 틀림없이 충원율이 높은 응용통계나 경제에 원서를 쓸 거고 사회학과에 원서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28%나 30%도 높진 않지만 이런 학과에 원서를 쓰겠죠. 결국은 상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헌정보 같은 0%의 충원율의 원서를 쓰지는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내 성적이 모집단이 밖을 벗어나게 되면 추가 합격 가능성이 떨어져. 추가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면 허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이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점. 다시 얘기하면 나의 성적이 목표하는 대학과 점수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충원율이 낮아야 되고 허수 지원이 몰리지 않는 지점, 합격 가능성이 없는 지점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충원율이 0%가 나왔다. 충원율이 0%가 나왔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허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충원율이 0%니까 합격 가능성이 없으니까 누가 지원을 해? 그럼 허수 지원이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 지점은 뭐냐면 하향점이 돼요. 하향점. 다시 말하면 뭐냐면 727.54점이라는 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이 아래에 있는 726점인 학생들이 추합을 바라보고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728점 정도의 점수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안정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럼 이 학생들의 목표점은 어디냐면 다른 대학의 목표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충원율이 낮을수록 허수 지원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허수 지원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여기는 충원율이 낮다가 어떻게 돼? 다음 연도에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고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면 점수의 하락폭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위 구간은 해당되지 않아요. 하위 구간은 어차피 하위 구간은 좌우에서 유입이 되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위 구간은 충원율이 낮다 하더라도 충원율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점수의 편차폭이 커지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말씀을 드리고 계신데 잘 이해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이해를 못하시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대학 내에서 학과 결정이 정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컨설팅을 받으면 대학이나 학과를 딱 집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점쟁이가 아니면 맞출 수도 없어요. 점쟁이도 못 맞추죠. 왜냐하면 해마다 순위 변동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니까. 왜 순위 발생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원서 지원을 하고 사람이 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점수에 맞춰서 딱딱딱딱 원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자기에 맞춰서 딱 쓸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자기의 점수 관계없이 떨어져도 관계없어. 상향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이 어디에 몰리냐에 따라서 순위 변동이 생기는데 지금 하나의 대학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학의 원자핵 공학과는 이전 연도에서는 순위가 18이었어요. 18위. 18번째 학과고 원자핵 공학과가 요즘에 그렇게 높은 학과가 아니니까 이 정도 학과인 건 맞겠죠? 하지만 이렇게 좀 낮은 학과이다 보면 학생들이 대학을 목적으로 들어오다 보면 하위 구간에 몰리죠. 이게 바로 이제 인구간, 상향 유입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몰리고 경쟁률이 몰리면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순위가 어디로 올라가? 9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위가.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다음 연도에는 또 하위 구간의 학생들이 몰리면 이게 다시 또 구간이 떨어질 수도 있죠. 또 구간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화학과도 이전 연도에는 순위가 9위였었지만 그 다음 연도는 15도 떨어졌고, 자, 가장 높은 수리과학부는 이전 연도에는 1위였지만 순위가 4위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이 순위가 1위다, 4위다, 그 다음에 9위다, 15위다는 70% 평균값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되는 하나는 모집 단위 내에 학과는 고정되어져 있지 않고 매년 순위가 바뀐다. 순위가 바뀐다. 그럼 이렇게 변화가 심한 순위 변동을 과연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내 성적으로 이 대학의 생명과학과를 붙을 수가 있어. 딱 이걸 찝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찝느냐. 이걸 찝으려면 결국은 뭘 이해해야 되냐면 모집 단위에 대한 구조 이해를 해야 되고 전년도와 올해의 입결의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돼요. 변동 가능성을.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데이터는 2024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용을 시켜줘요. 이러다 보니까 2023년도와 2024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2025학년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예측이 안 되죠. 다. 모든 입시기관의 데이터는 2024년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서 학과에 대한 고정순위를 제공하면서 그 다음에 2024년도에서 변동되어진 순위를 동시에 적용을 해요. 하지만 2023년도나 2022년도까지의 변동폭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2024년도 학과별 변동 순위에 따라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다음 연도에 대한 부분이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부분을 꼭 알고 원서를 써야 되고, 대신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뭘 하냐면 원서 접수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쓴다. 하지만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과의 경쟁률이 3.5대 1이야. 어떤 학과의 경쟁률이 5.1대 1이야. 그러면 3.5와 5.1 어디가 더 높지? 5.1이 더 높죠. 자, 그러면 3.1과 5.1의 경쟁률은 5.1이 높지만 5.1에 속해져 있는 학생들이 3.1의 경쟁률에 속해져 있는 학생들보다 점수가 높을까? 낮을까?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경쟁률이라는 건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 경쟁률 속에 원서를 쓴 학생들의 점수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막판까지 모의 지원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실제 이동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왜 이 데이터를 보고 있을까 지금? 내가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데이터를 보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야? 그거는 결국은 나에게 유리한 지점을 찾기 위한 목적이겠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막판에 원서 지원의 전략이 바뀌어요. 다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결과값에 대한 예측을 하셔야 돼요.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을지, 실제 모집 단위 내에서 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이 모집 단위 내에서 내가 얼마나 추락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판단해서 원서를 써야지, 막판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많은 분석을 해왔고 많은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대학 결정을 해왔었던 과정들이 경쟁률 하나로 뒤바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떤 대학이 어떤 학과가 예를 들어서 원자의 공학과를 쓸까 조경지역을 쓸까 조선해양을 쓸까 여기를 조금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18위였었던 학과가 순위가 9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위였었던 학과가 순위가 15위까지 급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학과의 하나의 지정이 완전히 결과를 바꿔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만 가능한데,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데이터 기반의 결과값으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건 수작업으로 여러분들이 2022, 2023, 2024년도에 대한 결과값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 또 구간에서 내가 얼마나 점수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노력을 하면 좋아요. 데이터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좀 가리시고
그 다음에 실제 필기를 해가면서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은 전반적인 흐름들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건국대학교 인문계열인데 아까 봤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인문계열이라 하더라도 충원율이 적죠. 충원율이 적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충원율이 적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여기에 붙었고 다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충원율이 높으려면 붙었지만 빠져나가야 되죠. 어딘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지점이 응용통계나 경제 같은 경우는 빠져나갔지만 대부분의 지점은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기는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은 교차 지원이 많이 집중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건국대학교 인문계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빠져나갔죠.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실제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학들마다 모집 단위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과연 다른 대학으로 얼마나 이동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돼요. 이동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가나다군의 다른 대학과 얼마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국대학교에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건국대학은 상위대학과의 연결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는 건국대학교에서 원서를 쓴 학생들이 상위대학, 다시 말하면 상위대학이라고 한다면 건국대 상위대학은 뭐 한국외대나 경희대학교나 이화여대 등의 대학들이 있겠죠. 이런 대학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위대학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차이나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추합을 고려할 때 꼭 이 대학에서 상위대학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모집을 진행하는 학교들, 다시 말하면 가군과 나군, 다군의 분할 모집을 하는 학교들은 특히 가나군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특히 이렇게 가나군에 이동하는 지점들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냐? 첫 번째는 가장 윗지점이라고 하면 중앙대가 바로 그 지점이죠. 중앙대가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서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바로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가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는 지점이에요. 동일한 대학 내에서. 그리고 이제 하위 지점으로 떨어지면은 사실상 분할 모집을 하는 것보다는 대학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타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동일 대학 내에서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학교가 건국대,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을 보면 자연계열은 인문계하고 좀 다르죠. 대부분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의 원서를 쓰는 데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은 많이 몰리긴 하지만 자연계는 대부분 다 자연계 원서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연계열은 충원율이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는 260%, 컴퓨터공학과는 205%, 디스플레이가 128%이니까 충원율이 높아요.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충원율이 높은 지원에 허수 지원이 몰린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성적이 다소 부족하지만 상향 지원을 했었을 때 시스템 반도체에 합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잘 따져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상향 지원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첫 번째는 나의 성적이 자연 추합의 범위 내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연 추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 추합을 노려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간단히 말하면 내 점수가 뭐 370점인데 내가 쓰려고 하는 게 372점 정도의 범위다. 표준 점수로 해서 한 2점 정도 차이 난다. 그럼 이건 자연 추합의 범위겠죠. 구간을 잘 찾아내면 그 구간 내에서 합격 지점이 나오지만 내 점수가 370점인데 나는 380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해. 이러면 이거는 자연 추합의 범위를 벗어나요. 강제 추합의 범위로 넘어가는 거죠. 일종의 이건 스나이핑이라고 할 수 있대. 이럴 때 우리가 원서를 쓸 때 만약에 내가 자연 추합을 희망한다면 내 성적대가 707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윗지점 정도가 자연 추합의 범위가 되겠죠. 707점에서 708점, 709점 정도를 노린다면 이거는 자연 추합의 범위지만, 강제 추합이 된다면 이 대학의 점수의 범위가 703점인데 내 점수가 650점이야. 680점이야. 라고 하면 이 모집 단위의 구간 밖을 벗어나게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충원율이 높은 지점에 원서를 써서는 도저히 붙을 수 없다. 왜? 나보다 윗성적의 허수들의 지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구간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충원율이 낮은 지점이다. 다시 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지점은 모든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해.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뭐야? 충원율이 높은 지점이야.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 정시의 지원은 모든 분들이 상향을 하고 추합을 하고 높은 대학 가고 싶지만 그러면서도 좋은 걸 가고 싶어 해.
좋은 과. 정시 지원은 데이터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시 지원은 결국 선호도로 가요. 선호도. 무조건 선호도. 선호도가 높은 학과,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린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원서를 쓸 때 나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떨어질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디에 상향 칠래?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신소재, 생명공학, 수학과, 예를 들어서 수학과가 안 좋은 과이거나 맞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과라고 한다면 여기 합격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원서를 써 라고 얘기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호도가 높은 지점으로 몰립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정시 원서 지원은 데이터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호도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거를 우리가 원서 지원하게 될 때 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순위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도 강조했었지만 되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순위 변동에 관한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정시 지원은 나의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내 점수가 650점이든 410점이든 412점이든 몇 점이든 어렵지 않은데 가장 어려운 것은 가나다 군배열 상향 적정 지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집 단위 내에 학과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가끔 어떤 분들은 자 하이퍼립에서 컨설팅을 하게 되어지면 가나다군에 몇 개씩 불러줍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되고 잘 모르시는 얘기라고 해요. 모르시는 얘기. 만약에 가나다군에 대학을 3개씩 골라주고 가나다군의 학과를 5개씩 골라주면 이건 컨설팅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부모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몇 개를 골라주고 선택을 하고 싶죠. 부모님들은 학생들은 몇 개를 골면 자기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훌륭하신 학생들, 훌륭하신 부모님 다 맞지만 입시는 오랜 경험이 필요해요. 데이터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게 되게 중요하면 전문가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게 정말 좋다. 왜냐하면 여러 개를 골라주고 학생과 부모님이 상의해서 판단하다 보면 결국은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 동일한 지점의 원서를 쓰고 그럼 결국 불합격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는 데이터 분석의 원서 지원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경향과 선호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대학을 골라주고 몇 개의 학과를 골라주는 것은 결국은 책임의 피다. 결국 좋지 않기 때문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해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꼭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보십니다. 이렇게 자연계.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연계도 충원율이 되게 높죠. 하지만 이 건국대 같은 학교들은 사실상 상향 지원이 매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환산 점수에서 볼 때 670점대부터 시작해서 665점대 구간이 매우 과밀되어져 있죠. 665, 665, 666, 668, 669, 669니까 665에서 669 구간이 매우 조밀해요. 이 조밀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래에서 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좌우에서 들어오게 되면 점수의 편차폭이 매우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의 이러한 환산 점수를 보게 될 때 뭘 이해하실 거냐면 이 대학의 전체의 환산 점수의 간격이 얼마나 조밀하냐. 그리고 이게 좌우에서 유입이 되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건국대학교처럼 좌우에서 유입이 되어지면서 학과 간의 점수폭이 매우 좁아지게 되어지면 상향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강제 추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다 하더라도 자연 추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표준 점수가 몇 점이냐, 100분위가 몇 점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제일 첫 번째 봐야 되는 거, 내 수능 성적,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이 표준 점수가 과연 얼마나 학생들이 누적되어져 있는 구간 내에 속해져 있는가.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성적으로 내가 지원할 대학을 결정하게 될 때 그 대학의 모집 단위 내에 out, transfer, in 세 개의 구간 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에 상향, 적정, 안정 지원의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여기를 봐야 되고, 이때 내가 어떻게 안정 지원하고 어떻게 상향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충원율이 높다, 충원율이 낮다, 그리고 그 대학의 모집 단위의 구조가 밀폐형이거나 개방형의 구조이거나, 또는 그 모집 단위의 구조가 상향 이탈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좌우 군이동을 통해서 충원율이 발생이 되는 구조인지를 잘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시 추가 합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하이퍼리비에서는 정시 컨설팅을 예약 접수하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많이 마감이 되어져 있는 시간대가 있긴 하지만 아직 가능한 시간대가 있고요. 컨설팅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선생님이 같이 정시 추가 합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법은 1회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2회 진행하는 방법, 12월 24일 이전에 1차 상담하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이 1월 1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1월 1일부터 1월 3일 사이에 최종적 경쟁력을 보고 판단하시는 경우고요. 만약에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나는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뭐 파이널 콜 이런 거는 사실은 간단히 전화 통화하면서 어떤 과 쓰세요 이러면 입시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최종적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고 싶다고 한다면 그때 1시간 정도의 별도 상담 시간을 정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시 추가 합격 컨설팅에 대해서, 추가 합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